최근 주변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거침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드디어 한미 관계의 연장선인 쿼드 연합체에 대해서 한국 가입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군사연합체인 쿼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과 미국 동맹라인 관계에 대한 선언을 한 것은 사드 이후에 거의 처음 등장하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한국에 직접적인 외교적 압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손상되었는데 최근 들어 관계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고나 압박은 거의 없다가 드디어 한미 관계나 동맹체에 대한 경고를 들고 나온 겁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2일 한국은 쿼드 합류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청샤오허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기고문에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막 회복한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필연적으로 손상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쿼드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경고했습니다. 청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반응을 우려해 쿼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누릴 수 있어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G7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쿼드의 가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쿼드 연합체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러한 강경한 반응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대변인 자오리제는 쿼드 연합체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은 반대하지 않지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협력 구상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 10일이었는데 불과 이틀도 안 되어 한국은 쿼드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외교 경고 메시지는 마치 지난 미국의 사드 도입 때 상황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도입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고 결국 도입되자 관련된 보복 조치를 대대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 한국이 중국에 대한 대항 성격의 쿼드를 가입하게 된다면 비슷한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다시 중국에 입점해 있는 한국 기업은 피해를 볼 것이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쿼드 연합체 국가 중 하나인 호주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애초에 한국이 쿼드를 생각도 하지 말고 미중 간에 적절히 중립을 지키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쿼드 가입에 대한 이렇다한 움직임이 없음에도 중국은 미리 족쇄를 채워둔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사전에 논의도 하지 않고 맘대로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에 김치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파워 차이를 표기해야 한다고 한국에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국산 김치에 대해 해관에서 파워 차이 표기를 반드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예민한 김치 이슈가 터져 나오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파워 차이 표기 조치가 나온 것은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은 반드시 이렇게 돈줄을 휘어잡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술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파워 차이 표기는 한국도 적잖이 곤란함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김치에 파워 차이를 표기하게 된다면 중국은 분명히 나중에 국제 분쟁에서 한국이 김치에 스스로 파워 차이를 표기했다며 억지를 부릴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에 최근 거친 경고를 퍼붓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더 큰 위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은 양회에서 국가 핵발전의 가속화라는 명분 아래 더욱더 핵발전을 늘리기로 논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직선거리로 약 4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서해에서 해상 원전을 띄워 시험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최근 공개한 140여 쪽의 분량의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을 분석한 결과 원전 관련 부분에서 해상 원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들은 해상 부유식 핵 동력 플랫폼, 즉 바지선이나 선박에 실려 해상에서 운영되는 원전을 띄운다는 겁니다. 해상 원전은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 주로 오지나 해상 석유 시추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식 핵 발전소는 위험이 제기됩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세계 환경 단체들은 해상 부유식 원전을 떠다니는 체르노빌, 핵 타이타닉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해온 해상 원전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바다는 말 그대로 폭풍이나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 훨씬 더 원전의 위협이 큰 곳입니다. 바다에 중국 부유식 원전이 침몰하는 순간에는 서해바다는 더 이상 원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한국에 아랑곳하지 않고 압박과 경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선 이에 관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 외교 노선을 구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일본 언론 등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언론들은 한국은 박쥐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서 이득만 취한다는 비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아시아판 나토라는 쿼드 출범 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수차례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의 핵심이며 린치핀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쿼드 가입을 종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미국과 한국은 쿼드에서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을 자연스럽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위협에 따라서 쿼드 연합체가 자체적인 공급 라인을 구축하기로 협상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미국은 자체적으로 미래 첨단 기술의 보호와 공급망을 확충한다는 판단 아래 쿼드는 물론이고 한국에도 첨단 공급망 확충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사 등 한국과 더욱더 합을 맞춰 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공급 물자를 수출 규제한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을 미래사업 주요 파트너로 낙점하면서 경제적인 밀월관계와 중요성이 커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관한 첨단 물류 공급망에 대한 미국 동맹 간 공급망 구축에 대해 행정명령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중국의 주요 반도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며 무조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중국도 한국과 관계에서 과거 같은 쓸데없는 보복을 한다면 중국의 기술 굴기 제조 2025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쏟아붓고도 반도체 점유율이 0%인 것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에 보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으름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 관계에서 파생된 쿼드 연합체에 거세게 대응하면 중국의 반도체 자체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개설하면서 곧바로 화해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회의를 앞두고 화웨이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반화웨이 정책을 계승해 나가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은 합법적인 중국 기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다는 게 외교가의 의견입니다. 중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미국에 대항해봤자 첨단 기술 공급만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산업 전반은 물론이고 첨단 장비가 들어가는 군수업체 등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지나친 견제 혹은 경제 보복은 중국에 있어서 엄청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입니다. 한미 동맹과 쿼드 연합체는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금융 등으로 중국을 충분히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또한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기타 제3국가로 서서히 탈중국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고립되며 오히려 탈중국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철수했으며 아이폰도 인도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 결국 이것은 중국 농민공의 실업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들의 불만은 중국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보고 쿼드에 가입 안 한다고 박쥐 외교라는 비판을 가했지만 금주에 열린 쿼드 화상회의에 대해 스가 총리는 특정 국가를 향해 열린 것은 아니다 라며 슬그머니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중국을 건드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반응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 네야가와시에서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993가구에 2196명에게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히로세 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수로 총 2억 1960만엔, 약 25억 2500만원을 두 번이나 입금했으니 환불하라고 했습니다. 잘못 입금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잘못인지 수작업에서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중 입금하게 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야가와시에는 11만 528만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993가구의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대상 가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조속히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로세 시장은 더 빨리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에 실수한 것이다.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특별정예 급부금을 지급하면서 정보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각 시도현에서 온라인 접수권을 일일이 인쇄해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우편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미 이러고 있을 때 이중 지급 등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19세기도 아니고 도장 들고 다니는 꼴이라니 한심하네요. 다음 뉴스는 트럼프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작은 트위터가 트럼프의 트윗에 팩트체크라는 경고문을 붙인 일입니다. 트럼프가 우편 투표는 사기다 라는 트윗을 올리자 이런 경고문을 부착했는데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들이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당장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규제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일반 기업 활동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아주 위협적인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 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권위로 소셜미디어 업체를 폐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트위터가 2020년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백악관 대변인은 곧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행정명령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공표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법이 허락한다면 트위터를 문 닫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포털 사이트의 규제 필요성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서 대통령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제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몇 년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트럼프의 마음대로 엉망진창 만들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트럼프의 좌충우돌입니다. 다음 뉴스는 C19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미국인들의 60%만 백신을 맞겠다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AP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C19 백신은 2020년 안에 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은 20%에 불과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60%가량만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23%의 미국인들은 백신을 절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며 16%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68%는 백신을 맞겠다고 한 반면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54%만 맞겠다고 하는 등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화당의 트럼프가 여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C19 그까짓 것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C19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백신이 개발되어도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미국인들의 허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라틴 아메리카는 심각한 부패로 C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 240만 명 이상의 최종 판정자가 발생했으며 12만 명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등 C19 사태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라질과 함께 페루나 칠레 등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로의 여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장비의 공급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부패로 인해 적절한 대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이동을 제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네요. 브라질은 앞으로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의 각 가정에 배부하는 아베노 마스크가 아직 20%가량 배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5일 시점에 배달된 비율은 20% 정도이며 5월 중에 배포를 끝내기로 한 것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4월 1일에 발표했는데 2달이 다 되어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5월 중에 전 세대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의 관계자는 남은 며칠 동안 50%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쿄에는 4월 17일부터 배포가 시작되었지만 이물질 흡입과 불결한 상태여서 임산부용은 다시 회수하는 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466억 엔을 들였지만 이미 시장에는 더 싸고 좋은 품질의 마스크들이 충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노 마스크는 갖다 버리는 물건이 되었고 차라리 기부를 하겠다고들 하지만 아무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한심하네요. 또 이러고도 아베를 지지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